프랑스 경찰청과 교육당국이 동시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한국을 찾는 유럽 엘리트 청소년들의 방문율이 전년 대비 287% 급증하며 전례 없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로 수학여행 온 파리 상류층 엘리트 학생 23명의 한국 체험은 프랑스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파리 대테러 경찰 간부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 도착한 지 단 사흘 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여긴 경찰이 없어서 위험한 게 아니야. 오히려 너무 안전해. 나 여기서 살고 싶어. 총과 통제 속에서 자라난 엘리트 소녀는 왜 총 하나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진짜 평화를 느꼈을까요? 유럽 엘리트들이 한국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클레망스 뒤퐁입니다. 파리 16구에 살고 있으며 국립 엘리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파리 경찰청 대테러 공공질서 부서 고위 간부입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학교에 들어가기 전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가방을 열고 금속 탐지기를 지나고 교문을 통과했어요. 이건 특별한 절차가 아닙니다. 파리에서는 일상이에요.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아침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교사가 단상에 올라 공지를 시작했어요. 국제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명단 발표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마이너스 한국 청소년 공공안전 비교 교류 프로그램. 각국의 치안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는 일정이라고요. 총 23명. 제 이름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이어졌어요. 대한민국, 서울. 순간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서울. 휴전국 아니야? 경찰도 안 보인다던데.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표정에는 분명한 실망과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대보다는 걱정이 먼저 떠오른 얼굴들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당황했거든요. 한국은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늘 위험할 수 있는 곳으로 배워온 나라였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진짜 갈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며칠 전 저녁 식탁에서 들었던 아버지 말이 떠올랐거든요. 경찰이 안 보인다는 건 통제가 없다는 뜻이야. 그게 제일 위험해. 집에 돌아가 프로그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반대했어요. 서울은 휴전국이고 군인이 안 보이는 건 더 위험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클레망스. 안전은 눈에 보여야 해. 경찰이 있어야 하고, 통제가 있어야 하고, 시스템이 작동해야 해. 그게 안 보인다는 건 방치되고 있다는 뜻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평생 배워온 게 그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과 학교에서 배운 모든 지식은 하나의 결론을 가리켰어요. 안전은 총과 통제로만 유지된다는 것. 경찰이 보이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질문 하나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경찰이 없어도 사회는 정말 무너질까? 이틀 뒤 저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어머니가 설득했어요. 직접 보고 판단하게 하자고요. 저는 한국이 궁금했던 게 아닙니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배운 게 맞는지, 아니면 세상 어딘가에 예외가 존재하는지.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조심해, 클레망스. 내가 배운 걸 잊지 마. 안전은 공짜가 아니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아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안전은 정말 총과 경찰로만 지켜지는 걸까? 한국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저를 서울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는 밤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훑었습니다. 무장 경찰, 자동 소총, 경계선. 파리 공항에서 늘 보던 것들이요.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도, 군인도, 위협적인 눈빛도 없었어요. 대신 밝은 조명과 정돈된 동선이 있었습니다. 미소 짓는 직원들이 있었고요. 빠르게 움직이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걸어갔습니다. 줄은 길었지만 빠르게 움직였어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받았어요. 몇 초 후 도장을 찍고 돌려줬습니다. 질문도 없었고 의심도 없었어요. 끝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걸까? 파리에선 최소한 10분은 걸렸거든요. 질문도 받았고 가방도 다시 확인당했어요. 그게 정상이었는데 여긴 달랐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카트가 줄지어 있었어요. 동전 없이도 쓸 수 있었습니다. 파리에선 유로를 넣어야 했는데요. 저는 카트를 꺼냈습니다. 정말 공짜였어요. 가방을 찾고 나왔습니다. 세관 검사대가 보였어요. 하지만 줄이 없었습니다. 신고할 게 없으면 그냥 나가라고 표지판에 써 있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그냥 나가도 되나? 주변을 봤어요. 다들 그냥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걸었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가방을 열어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통과했어요. 입국 수속이 끝났습니다. 20분도 안 걸렸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항 로비가 넓었어요. 사람들이 여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카페와 편의점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활기찼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경찰이 어디 있지? 둘러봤어요. 멀리 안내 데스크에 직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총은 없었어요. 방탄복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프로그램 인솔 교사가 우릴 모았습니다. 버스로 이동할 거라고 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이 정돈돼 있었어요. 안내 표지판이 명확했고 동선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공항 건물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었어요.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각자 갈 곳으로 움직였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불안해 보이는 사람은 없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해. 너무 조용해. 너무 평화로워. 이게 휴전국 맞나? 옆자리 친구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괜찮은 게 아니라 이상한 거였거든요. 공항에 총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경계 태세가 없다는 게 가능한가요? 아버지 말이 떠올랐습니다. 경찰이 안 보이는 건 더 위험하다는 뜻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여긴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리보다 편안해 보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자정이 가까운 시간인데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공항에서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총 없는 경비, 빠른 입국 절차, 여유로운 사람들.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곳의 안전은 보여주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총으로 위협하지 않고 통제로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이건 겉모습일 뿐이라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 진짜 모습이 보일 거라고요. 휴전국이 이렇게 평화로울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서울 첫날 밤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도시를 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밝았어요. 사람들이 여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사람들이 밖에 있다고? 파리였다면 거리가 텅 비었을 시간이었거든요. 가로등만 켜져 있고
가끔 경찰차가 지나다니는 시간이요.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어요. 몇 블록마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모두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밤늦게까지 여는 거야? 카페도 열려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어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사람, 친구와 이야기하는 사람. 평범한 저녁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어요. 버스가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건너고 있었어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혼자 걷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보면서요. 경계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렇게 걸어도 되는 거야? 주변을 살피지도 않고 가방을 앞으로 매지도 않고요. 팔이었다면 절대 저러지 않았을 거예요. 위험하니까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짐을 풀었어요. 인솔교사가 말했습니다. 자유시간이니 근처를 둘러봐도 좋아요. 하지만 12시까지 돌아오세요. 친구 몇 명이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밤에 나가는 게 안전할까?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 도시가 정말 안전한지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텔 근처 골목이었어요. 조명이 밝았습니다. 작은 식당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이 식사하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본능적으로요. 위험 요소를 찾으려 애썼어요. 어두운 골목, 수상한 사람, 경계해야 할 신호.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인사했어요. 저는 물을 샀습니다. 계산하고 나오는데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가방도 무방비하게 메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그 여성을 봤습니다.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요. 물건을 고르고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낮에 쇼핑하듯이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진짜 여유롭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유롭다기보다는 방심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골목을 더 걸었습니다. 작은 공원이 나왔어요. 벤치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커플도 있었고 혼자 책 읽는 사람도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공원은 위험한 곳이잖아요. 특히 밤에는요. 파리에서 배운 게 그거였어요. 밤에 공원 근처는 피하라고요.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조명이 환했어요. CCTV가 보였습니다. 사람들도 많았고요. 위험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습관이었어요. 누가 다가오는지 수상한 움직임은 없는지요.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여성이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혼자요. 이어폰을 끼고 공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밤에 혼자 조깅을? 여기서?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파리랑 진짜 다르네. 저는 대답했어요. 응, 완전히 달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가?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편의점에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운 경계가 이 도시에선 쓸모없다는 걸요. 위험 신호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평범했고 모든 게 안전해 보였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도시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제가 아직 모르는 뭔가가 숨어 있는 걸까? 그날 밤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내가 배운 게 틀린 걸까? 아니면 한국이 특별한 걸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본능이 빗나가고 있다는 것. 위험을 감지하려 해도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 이 도시는 제가 아는 규칙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일정이 끝나고 자유시간이 주어졌어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호텔 근처를 걸었습니다. 편의점 옆에 작은 가게가 있었어요. 간판에 무인 매장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이 환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직원이 없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친구가 물었어요. 들어가 볼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친구가 웃었습니다. 무인 매장이래. 자동으로 계산하는 거.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그럴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과자, 음료수, 라면이 진열돼 있었어요. 계산대에는 기계만 있었습니다. CCTV가 천장에 달려 있었고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함정이라고. 외국인을 시험하는 장치일 거라고요. 물건을 가져가면 경보가 울리거나 아니면 숨어있던 직원이 나타날 거예요. 친구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지켜봤어요. 친구가 음료수를 집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산대로 갔습니다. 화면을 터치하고 바코드를 스캔했어요.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친구가 나왔습니다. 진짜 되네. 신기하다.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아무도 확인 안 해? 그때였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들어왔어요.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아이가 혼자 들어가도 되나? 누가 지켜보고 있나?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자연스럽게 과자 코너로 갔습니다. 몇 개를 골랐어요.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초코파이를 집었다가 내려놓고 다른 걸 집었어요. 평범한 쇼핑이었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아이는 능숙하게 바코드를 스캔했어요. 화면을 터치하고 카드를 댔습니다. 결제 완료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가 가방에 과자를 넣고 나갔습니다. 끝이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저 아이 혼자 했어. 어른도 없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스스로 계산하고 나갔어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신기하지? 한국 애들 어릴 때부터 저렇게 하나 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신기한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선반 사이를 걸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CCTV만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음료수를 하나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갔어요. 화면에 안내가 떴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캔했습니다. 가격이 표시됐습니다. 결제 방법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카드를 댔습니다. 승인됐습니다. 끝이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아무도 확인 안 하네. 누가 물건 안 내고 나가도 모르는 거 아냐? 그런데 왜 아무도 그러지 않는 걸까? 밖으로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파리였으면 절대 안 되는 시스템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절대 안 돼. 파리에선 작은 가게도 직원이 있었습니다. 손님을 지켜봤어요. 가방을 맡기라고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도둑을 막기 위해서요. 그게 당연했어요. 근데 여긴 달랐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어요. 규칙만 있었습니다. 물건 가져가면 계산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작동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착해서? 아니면 CCTV가 무서워서? 둘 다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당연한 거였습니다. 물건 가져가면 계산하는 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누가 가르쳐 준 걸까? 부모님? 선생님? 아니면 그냥 보고 배운 걸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인 가게, 혼자 쇼핑하는 아이, 감시 없이 작동하는 규칙. 아버지가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사람을 믿으면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긴 사람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믿는다기보다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회는 감시로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요. 교육으로 지키는 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규칙은 지켜야 하는 거라고요. 그 순간 제 세계관에 금이 갔습니다. 총과 경찰 없이도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 사람들이 스스로 규칙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걸 처음 목격했습니다. 파리에서 배운 모든 게 흔들렸어요. 안전은 통제에서 온다고 믿었는데 여긴 달랐습니다. 안전은 신뢰에서 왔어요. 보이지 않는 교육과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제가 아는 세상이 유일한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요. 셋째 날 오전이었습니다.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어요. 버스에서 내리며 저는 긴장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파리의 테러 추모 공간이 떠올랐습니다. 바타클랑 극장 앞 샤를리 앱도 현장. 꽃다발, 촛불, 그리고 분노. 사람들은 울었고 추모했고 복수를 말했어요. 전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전쟁 전시실이었어요. 사진과 유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사진 앞에 멈췄어요. 폐허가 된 서울. 무너진 건물, 피난 가는 사람들. 끔찍했습니다. 설명을 읽었습니다. 1950년 전쟁이 시작됐고 3년간 계속됐다고 했어요.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가족이 흩어졌고 나라가 둘로 나뉘었어요. 저는 파리의 추모 공간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엔 분노가 있었어요. 적에 대한 증오, 복수를 원하는 마음. 근데 여긴 달랐습니다. 분노를 자극하지 않았어요. 적을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보여줬어요. 한 벽면에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기억은 남기되 증오는 키우지 않는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다음 전시실은 복구 과정이었어요. 다시 세워진 건물, 복구된 다리, 학교로 돌아간 아이들.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폐허 속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설명문을 읽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은 바로 재건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복수가 아니라 회복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전쟁을 겪고도 증오하지 않는 게 가능해. 파리에선 테러 한 번에도 몇 년씩 분노가 남았는데요. 야외 전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군 장비들이 있었어요. 탱크, 전투기, 대포.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증오가 아니라 방어를 위한 거구나. 한 할아버지가 전시물을 보고 계셨어요. 참전 용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렸어요. 할아버지가 불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프랑스군도 여기서 싸웠어요. 고마워요. 저는 몰랐습니다. 프랑스가 참전했다는 걸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전쟁은 끔찍했지만 우린 다시 일어섰죠. 증오보다 희망을 선택했어요. 할아버지 눈엔 슬픔은 있었지만 분노는 없었습니다. 전시관을 나왔습니다. 친구가 말했어요. 생각보다 조용하네. 분노가 없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그게 이상해. 파리였다면 달랐을 거예요. 증오를 기억하고 적을 잊지 말라고 가르쳤을 겁니다. 근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상처를 보여주되 일상 회복에 집중했어요. 피해자였지만 피해자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을 겪었지만 전쟁에 갇히지 않았다는 걸요. 과거를 기억하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생각했습니다. 파리는 테러 몇 번에도 변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전쟁을 겪고도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나라는 상처를 딛고 일어섰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증오가 아니라 회복을 선택했다는 것.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파리는 작은 상처에도 증오를 키웠는데 한국은 거대한 전쟁 후에도 평화를 선택했으니까요. 넷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체험 일정이었어요. 8시 30분 강남역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파리 출퇴근 시간이 떠올랐거든요. 사람들이 밀치고 소리 지르고 서로 다퉜어요. 경찰이 있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조용했습니다. 수백 명이 움직이는데 소리가 거의 없었어요. 발소리와 교통카드 찍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플랫폼에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노란 선 뒤에 일렬로요. 전광판에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됐어요. 2분 후. 저는 주변을 봤습니다. 무장 경찰이 없었어요. 안내방송만 나왔습니다. 승차 시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파리였다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을 거예요. 근데 달랐습니다.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렸어요. 양쪽으로 비켜섰습니다. 다 내린 뒤에야 탔어요. 저는 열차에 탔습니다. 사람이 가득했지만 조용했어요. 모두 핸드폰을 보거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이었어요. 파란색 표시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다음 역에서 사람이 더 탔습니다. 서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도 그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새 정거장을 지났습니다. 자리는 계속 비어 있었어요. 그때 임산부가 탔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비켜섰어요. 여성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경찰도 없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는데 질서가 유지된다고? 파리에선 불가능했을 거예요. 다음 역에서 노인이 타셨습니다. 즉시 젊은이가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어요. 노인이 고개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환승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걸었어요. 왼쪽은 빠르게, 오른쪽은 천천히. 아무도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선 모두 오른쪽에 섰어요. 왼쪽은 비워뒀습니다. 급한 사람을 위해서요. 저는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무 조용하지 않아?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리랑 완전 달라. 파리 지하철은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말했고 음악을 틀었어요. 경찰이 있어도 통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긴 경찰 없이도 조용했어요. 규칙을 잘 지켰고 서로 배려했어요. 누구의 명령 없이도요. 다시 열차를 탔습니다. 한 학생이 바닥에 휴지를 떨어뜨렸어요. 즉시 주워서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감시받아서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요. 교육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파리는 왜 안 될까? 경찰이 더 많은데. 답은 명확했어요. 파리는 강제로 질서를 만들려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교육으로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노트에 적었습니다. 질서는 강요가 아니라 습관이다.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배운다. 공공의 규칙을, 타인에 대한 배려를. 저는 감탄했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파리는 경찰이 많아도 혼란스러운데 서울은 경찰 없이도 질서정연하니까요. 이 사회는 보여주지 않는 힘으로 작동했습니다. 교육이라는 힘, 문화라는 힘. 총이 아니라 시민의식으로요.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자유시간이 주어졌어요. 친구들과 명동에 가기로 했습니다. 쇼핑 거리라고 했어요. 명동은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상점이 빼곡했고
관광객으로 북적였어요. 저는 가방을 앞으로 맸습니다. 파리에서 배운 습관이었어요. 소매치기 조심하라고요. 1시간쯤 돌아다녔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카페. 친구들과 이것저것 구경했어요. 즐거웠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계산하려고 가방을 열었어요. 지갑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가방을 다시 뒤졌어요. 없었습니다. 분명히 챙겼는데. 언제 잃어버렸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갑 없어. 친구가 물었어요. 어디서 잃어버렸어? 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요. 패닉이 왔습니다. 지갑 안에 현금이 있었어요. 신용카드도 있었고 신분증도 들어 있었습니다. 최악이었어요. 파리였다면 포기했을 겁니다. 지갑 잃어버리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누군가 가져갔을 거예요. 현금은 이미 사라졌을 거고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경찰서 가보자. 혹시 모르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을 거야. 근데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근처 파출소로 갔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경찰관이 맞아주었습니다. 영어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다고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다고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갑에 뭐가 들어 있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현금, 신용카드, 신분증. 경찰관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잠시만요. 1분쯤 지났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신고 들어왔네요. 시민이 주어서 신고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신분증 이름이 뭐예요? 저는 이름을 말했어요. 경찰관이 확인했습니다. 맞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10분 후 다른 경찰관이 왔습니다. 손에 지갑을 들고 있었어요. 제 지갑이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경찰관이 건네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현금이 그대로 있었어요. 한 장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도 있었고 신분증도 그대로였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경찰관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선 보통 다 돌아옵니다. 시민들이 신고 잘해주거든요. 저는 여쭤봤습니다. 누가 신고했어요?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편의점 주인이요. CCTV 보고 찾아줬어요. 연락처 남기셨는데 전화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감사 인사하고 싶다고요.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줬어요. 주인과 통화했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끊었습니다.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찾았어? 저는 지갑을 보여줬습니다. 다 그대로 있어. 친구들도 놀랐습니다. 진짜? 파리였으면 절대 못 찾았을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지갑이 돌아왔다는 게, 돈까지 그대로라는 게, 파리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지갑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신고해도 소용없었어요. 누군가 가져갔을 테니까요. 근데 여긴 달랐습니다. 시민이 신고했어요. 경찰이 협조했고요. CCTV로 확인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신뢰가 작동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회는 저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걸요. 경찰은 제가 진짜 주인인지 확인만 했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갑을 주워서 신고했습니다.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지갑을 봤습니다. 평범한 지갑이었어요. 근데 이 지갑은 증명했습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요. 총이 아니라 신뢰로.
감시가 아니라 시민의식으로, 의심이 아니라 협력으로. 저는 감동했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파리에선 늘 의심했거든요. 남을 믿지 않았고, 경계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믿었어요. 서로를요.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짐을 싸며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환했어요. 자정이 가까운데도 도시는 깨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 달랐습니다. 위험하지 않았어요. 통제받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안전하게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상 통화였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클레망스? 안전했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 정말 안전했어. 아버지가 의아해했어요. 경찰이 많았어? 아니, 저는 말했습니다. 경찰 거의 안 봤어. 아버지가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안전해?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빠, 여긴 경찰이 없어서 안전한 게 아니야. 경찰이 필요 없을 만큼 사람들이 스스로 조심하고 있어. 서로 배려하고 규칙을 지키고 신뢰해. 아버지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정말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야. 무인 가게에서 아이가 혼자 계산하고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자리 양보하고 지갑 잃어버려도 돌아왔어. 총이 없어도 평화로웠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위험할 수 있어. 보이지 않는 위협이 있을 거야. 저는 대답했어요. 아빠, 파리는 총이 있어도 위험해. 한국은 총이 없어도 안전해. 차이가 뭘까?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교육이야, 아빠. 문화야.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 남을 배려하고 규칙을 지키고 공동체를 생각하라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이해 못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해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서울을 봤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총 없는 공항에 불안했던 제가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게 진짜 안전이구나. 탑승 수속을 했습니다. 빠르고 조용했어요. 면세점을 둘러봤습니다. 사람이 많았지만 질서정연했어요. 누구도 밀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한국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총을 드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요. 총이 필요 없는 사회를 설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면 진로를 바꿀 거예요. 치안이 아니라 교육을, 군사가 아니라 공공정책을 공부하겠다고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안전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다. 총이 아니라 교육이다. 의심이 아니라 배려다. 한국은 제게 답을 줬습니다. 세상이 위험하다고 배웠지만 세상은 신뢰로 안전해질 수 있다는 답을요. 사람을 의심하라고 배웠지만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답을요. 12시간 후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무장 경찰이 보였어요. 자동 소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엔 안심했을 텐데 이젠 달랐습니다. 슬펐어요. 왜 우린 이래야 할까? 왜 총이 없으면 불안할까? 한국은 증명했잖아요.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반겼어요.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아빠.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 그날 밤 방에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바뀌었어요. 일주일 전에 클레망스가 아니었습니다. 의심으로 세상을 보던 소녀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안전은 총이 많아서가 아니라 신뢰가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걸요. 평화는 강요가 아니라 교육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한국이 제게 가르쳐 준 건 명확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는 것.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드는 건 총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저는 그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파리에, 프랑스에, 그리고 세계에요. 서울은 제게 답을 줬습니다. 안전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의 총합일 수 있다는 답을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